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류는 더 따스함과 강인함이 요구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는 좀 제쳐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직관적인 표현을 써보면 이거는 사실은 내면에서 느끼는 공허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공허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 못 느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허함, 내가 할 게 없다. 지금 우리 이제 어린 세대들 중에 이제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인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밖에 나가면 무섭고. 근데 히키코모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꾸 먹을 게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TV나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연예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적인 쾌감 같은 것도 사실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자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으면 다 죽었죠.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인류는 그런 것에서부터는 확실히 많이 탈피했습니다. 어, 굶어 죽고, 뭐 병도로 죽고, 뭐, 뭐 동물들한테 잡아먹히고, 응? 그다음에 뭐 절대적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위치가 막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줄었죠.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가 자유로워질수록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공허함이죠. 육체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부분에서부터 자꾸 자유로워질수록,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보다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제 육체적으로 힘든 거를 계속 회피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은,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도 당연히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인 고통은 아직까지 회피를 할 만한 기술이 현존하는 인류에게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엄청난 바위를 들고 막 이동하거나 아니면 막 땡볕에서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하다 쓰러지는 그러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이 들면서 찾아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도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지금 현재 나는 힘들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비교에 의해서 느끼는 통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는 아직까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극복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자꾸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은 정신의 고통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결국엔 극복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회피죠, 회피. 일을 열심히 해서 몸이 힘들면 정신적 고통을 안 느낀다. 이건 정신적 고통을 뒤로 밀어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일은 점점 편해집니다. 뭐가 됐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밀려왔던 무언가들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대가를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치고 회피가 아닌 극복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 방식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의 회피가 계속 지속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거나 불안장애가 걸리게 됩니다. 물론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안장애는 모르겠는데 우울증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회피해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이제 고통으로부터의 극복은 사실은 우리가 마주치는 매일의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에서부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씩, 둘씩, 세 개씩 점점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것이 한 개씩, 두 개씩 반환하고 잃어가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뭔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낄까? 아니면 해방감을 느낄까요? 저는 해방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통은, 이러한 고통은 죽음과 이어져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죽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매일매일 느낄수록,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평소에도 찾아오는 정신적인 고통들, 슬픔을, 지금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슬픔들이 찾아오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짐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쁘기만 하다가 확 죽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매일 슬픔을 느낄 만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슬픔을 느끼는 건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힘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을 피하는 아이처럼, 뭐 어른들도 힘든 일을 피하지만 이렇게 이러한 것처럼 슬픔이랑 우리랑 분리시키려고 애써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면 어포메이션, 영어로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세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고, 그게 아니라 뭐 이러한 일은 이렇게 풀릴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사고를 이렇게 가져가고, 뭔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다시 오를 거야, 내지는 뭐 헤어진 남친에게서 연락이 올 거야 하거나 뭐 이러한 방식의 가정들이 되겠죠. 긍정적인 가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회피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야 라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에 가깝죠. 당연히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가정은 삶의 손상을 많이 줍니다. 1000개 중에 1개가 먹혔다고 해서 나머지 1000개 중에 999개는 999개가 실패한 거를, 그거를 다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대체로 고통이 회피를 통해서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긍정적 가정, 긍정적 자기 암시도 저는 그다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슬픔이 다가올 때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슬픈 감정이 확 하고 다가왔어요. 슬픈 감정이 다가왔다. 그러면 내가 왜 슬픈가, 무엇 때문에 슬픈가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감정의 단어를 제가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불안하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것이 귀찮다,
뭐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끼는 이면에는 최소의 시도도 하지 않는 귀찮음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누구랑 소송이 생겼어요. 우리 분쟁 소송이 생겼어요. 그러면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게 귀찮은 거라. 그리고 계속 슬픈 코스프레만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사실은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겨서 얘를 봤더니 나는 내 배우자 말고 그 사람을 사실은 사랑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감정이 느껴지더라. 배우자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한테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화되고 명료화되어 있는 감정은 쉽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뭐 사랑하는 감정을 품을 수도 있죠. 동물이니까.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찾아내고 명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견디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 근데 이러한 슬픔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려고 다른 수를 씁니다. 당장 몸이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막 괴롭잖아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는 순간은 당장 잊을 수가 있고 너무 심한 게 아니라면 사직서도 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잘 못하지만 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막 힘들고 그러면 사표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뭐 일을 그만둬버리고 그런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육체 편안함에 기대서 일시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픔이랑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다시 돌아오죠. 이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돌아와서 공포와 섞여서 이렇게 혹을 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미룰 수 있다? 예, 또 미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미룰 수 있죠. 마약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말차적인 감각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정신적인 붕괴는 좀 더 가중화될 여지가 많이 있죠. 당장 회피할 수 있으니까. 회피할 수 없으면 맞서 싸우거나 거기서 진리를 터득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크게 돌아오고 이러한 회피의 끝에는 정신적인 붕괴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슬픔을 인정하는데 슬픔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슬픔이 꼭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슬픔이 꼭 필요합니다. 꼭. 슬픔에 반대되는 감정은 기쁨이라고 한다면 기쁨의 속성은 말초적입니다. 말초적이고 금방 무감각해집니다. 제가 뭐 세계 최고의 뭐 업적을 달성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좋을까? 뭐 하루 이틀 정도야 좋겠죠. 뭐 세계 최고다 그러면 그 명상에 취해서 한 두세 달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송을 해주면 그때 잠깐 칭송하는 거지 그거를 막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내내 칭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기쁨은 삶의 활력소를 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슬픔은, 그래서 기쁨은 대성이 있어요. 뭐 슬픔도 그렇지만 기쁨을 잠깐 느끼고 나면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없죠.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계속 기쁨만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도 같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슬픔은 봅시다. 슬픔은 이제 뭐 필요하지만 기쁨만큼 자주 찾아오거나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슬픔은 짧은 순간 동안 강렬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몸을 강렬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이런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는지도 모릅니다만 기쁨만큼 자주 뭐 기쁘고 재미고 재밌고 하다가 슬픔 감정 한번 확 들어오면 굉장히 강렬하게 옵니다. 오히려 또 기쁨을 자주 느끼고 기쁨을 심취할수록 슬픔이 더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슬픔을 한번 느끼고 나면요,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쁨에 대한 역치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게 슬픔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슬픔은 슬픔 자체로 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은 그 슬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에서 다시 슬픔을 느낄 확률이 줄어요. 더 안정적이 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고, 거기보다 약간 나은 상황이면 우리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랑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감정의 진폭이 점점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슬픔의 감정을 분류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진폭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만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가장 많이 배우고 효율적으로 배우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삶을 또 샘플링하기도 하죠.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에 기름칠을 하고 부러진 나사를 다시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화하면 기쁨은 말초적 감각을 제공하는 것 외에 대단한 장점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물론 뭐 삶에 이제 의욕을 약간 고취시켜 주긴 하지만 그건 슬픔도 하니까요. 기쁨만의 장점이랄 수는 없죠. 그리고 기쁨에 의해서 드라이브된 삶의 의욕감은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그 기쁨이 동나는 순간에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슬픔은 말초적 자극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말초적으로 기쁘고 와 뭐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작용 시간이 훨씬 길고 느리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먼 훗날에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거나 슬플 때는 멀리 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힘들 때는 멀리 보라, 어려울 때는 멀리 보라, 슬플 때는 멀리 보라. 여기서 슬픔은 우리에게 정신적 자극을 줍니다. 기쁨은 말초적 육체적 자극을 주는 거죠. 슬픔은 정신적 자극을 주고 거기다가 덩달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정신의 양식과 같은 거, 정신의 백신과 같은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튼튼해지는 정신의 백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슬픔은 좋은 거예요. 당장 고통스럽지만 슬픔이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좋은 겁니다. 할 때는 힘들지만은 하고 나면 근육이 붙는 운동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 힘든 운동 잘 참아요. 사람들 힘든 거 이런 거 하고 뭐 정말 힘든 거 내가
오늘은 5km 뛰는데 원래는 5km 뛸 수 있는데 오늘은 한 6km를 뛰어보겠다. 내지는 뭐 수영을 해서 원래는 뭐 한 5바퀴 돌면 꼬르륵인데 오늘은 각 잡고 한 8바퀴, 9바퀴, 10바퀴 돌아보겠다. 이러한 독한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잘 참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잘 참아요. 의지가 있으니까. 슬픔도 똑같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러한 고통을 줍니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해서 느끼는 적극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렇지만 슬픔은 그렇게 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서 그 양을 우리가 딱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운동하다가 여기서 스톱 하면 스톱할 수 있지만 슬픔은 여기서 스톱한다고 해서 더 이상 거기서부터 고통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고통과 동일하게 우리의 정신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찾아오는 슬픔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존재하는 레벨업 찬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두 팔을 맞이하여 두 팔을 벌리고 이러한 슬픔을 온전히 그대로 회피하지 말고 느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슬픔들을 겪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따뜻해져요. 이러한 슬픔은 내가 하는 행동들은 타인에게 이러한 고통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 사람이 따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내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을 제외시키고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타인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정과 사랑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겪고 나면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따뜻하게 바뀝니다. 안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매니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인하게 바뀝니다. 강인해지는 거죠. 주변 그게 그 사람이 뭐 여기서 굳이 그 사람한테 강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변에서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강한 사람이다. 저 정도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되게 안정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따뜻해지고 슬픔을 겪을수록 강인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신에서부터 육신의 스트레스, 육신의 한계로부터 해결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퀘스트에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퀘스트들을 한 개, 두 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더 넓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이 나오죠.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들어오는 슬픔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한번 회피를 시작하면 계속 회피하는 습관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방향성이 정립이 되면 이걸 다시 돌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사람을 등쳐먹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많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슴속에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올바른가 라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질문이 나에게 떨어질 수 있겠고, 그럼 그 순간에 이미 저 사람 부자가 됐는데 사실 나는 사기로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울까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대 왕들 중에 엄청난 폭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다가 이제 깨닫고 이제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폭군에서 성군으로 바뀌는 왕들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공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굴러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의견에 반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어왔던 큰 길을 갑자기 이렇게 트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쉽지 않다고. 뒤로 갈수록 점점 쉽지 않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가능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만났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러한 감정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회피를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탄스럽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뭐 귀찮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같이 집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발을 내딛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공허함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물질화된 현대사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